숲에서 어떤 큰 나무가 쓰러졌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그 나무가 쓰러지는 장면을 내가 보질 못했고 그 소리가 안 들렸다면 과연 이게 나무가 쓰러진 걸까요? 그런 사건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분명 나무는 쓰러졌어요. 결국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정말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얘기하고 싶은데 너무 길어질까봐 이건 다 못하고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요약한 영상도 많으니까 꼭 한번 보세요.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이에요. 어렵지만 꼭 필요해요. 아주 이 얘기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자면 사물의 어떤 형태들이 우리 눈에 들어와서 그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던 경험과 지식이 만들어 놓은 인식의 틀이 그 사물을 종합한다는 거예요. 뭐 이 이론에 대해서 좀 반박하는 이론도 있는데 어쨌든 칸트의 얘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을 우리 뇌가 편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관적인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니체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사물을 바라본다는 거는 정말 주관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렇게 어떤 사건을 자기가 해석해버리니까 그 인식의 틀을 바꾸면 사건도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들, 이것들을 신뢰하는 사람은 혼란스러운 사건이 생겨도 이걸 갖고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고, 사건을 해결하면서 만족하고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인식이 없는 사람들은 혼란스러울 때는 자기 자신만을 지키려고 하는 게 첫 번째 임무가 되어버려요. 그걸 다른 존재에게서 혹은 사회에서 그 책임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야, 이렇게 하면 안전하게 살 수 있어. 좋은 방법이 있어. 이런 게 바로 올바른 사회지.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면 돼. 그래서 종교에 심취하거나 극단적인 세력에 빠진다는 내 얘기가 아니라 이 저자의 말이에요. 악플 달지 마세요. 여튼 자신감과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이런 집단에 빠지게 되고 여기서 분명한 삶의 방향성을 찾으려고 하고 자신이 헌신하면 발전한다는 명확성, 의심할 바 없는 이런 결속, 그리고 모호함이 없는 규칙과 규범을 발견하고 세상을 친구와 적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면 세상이 더욱 분명해지죠. 그 과정에서 자신감을 찾고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잊어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했죠? 인지적 일관성, 첫 번째 그런 부류들, 절대적인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2부에 오면 자기 가치감과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의 어떤 정치적인 견해가 들어간 게 아닌 걸 강조합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유럽에 비해서 난민 문제가 장기간 지속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러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TV에서 어떤 나라가 내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피난을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죠. 그때는 간접적이었으니까 동정심이 들었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나라로 들어오자마자 이 난민을 수용하는 거부감이, 이런 움직임이 거세게 휘몰아쳤죠. 이때의 사회적 심리로서 정치인들이 개인이 걱정하고 있는 염려한 바를 받아들이지 않는 걸로 비추어졌어요. 그러니까 관여를 안 했죠. 개인들은 소외감을 느꼈죠. 정부가 시행하는 법이나 조치가 다수의 국민들을 희생시키고 소수자한테,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닌 그런 사람들한테, 그것도 딴 나라 사람들한테 특혜를 준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사회가 마땅히 받아야 할 인정과 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감에 배신감을 느끼고 누구의 정부인지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자신이 피해자라고 느낀 것이죠. 사실은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될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정치적인 극단으로 치닫게 되고 그 방향을 자기 자신이 설정을 하게 돼요. 인종주의, 민족주의, 극단에 치닫게 되고 광신주의에 빠지게 되고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그건 바로 단순 명료함과 확고한 진실 욕구를 충족시켜주죠. 난민이 없어지면 우리에게는 더 큰 혜택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거죠. 이런 증오가 삶의 가치관으로 자리를 잡았고 자신감을 만드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정확한 목표가 생겼죠. 저들을 밀어내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난민들이 아주 나쁘고 사악한 점을 더욱더 과장을 해야지 해결이 되는 일이죠. 이게 국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위대한 성취를 바라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생긴 거죠. 어떤 사이비 종교든 극단적인 세력이든 자기 개발 사업이든
사실 자기계발 산업이든 종교든 다 포함을 해서 조직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려면 지속적으로 먹이를 주어야 돼요. 그래야 유지가 되겠죠. 그게 돈이든 조직의 유지가 목적이든 간에 상관없어요. 이런 적에 대한 증오심이나 흥분이 가라앉아가지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는 순간 조직은 필요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끝없이 흥분 상태를 유지시키고 적을 더 잔인하고 그로부터 우리 조직을 지켜내야 되는 사명감을 단단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헌신을 유도해내는 겁니다. 언론들은 이와 같은 심리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메시지가 간결하고 짧고 글보다는 사진, 동영상 이런 것들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선동할 수 있고 감정에 호소를 해야 된다는 걸 충분히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슈화된 기사들을 보면 가장 자극적인 기사들만 가득 차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5장을 보면 사회적인 자기 유폐라고 돼 있죠. 제가 말하고 싶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극단 세력은 은둔하는 사람들이에요. 도전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돼요. 이 복잡하고 불확실한 세상과 이별을 택한 사람들이고 이건 역시 안전함을 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세상의 혼란스러움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사실 냉정하게 따져보자면 저도 여기에 포함돼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돌아가는 꼴이 말이 안 돼요. 왜 저 사람이 성공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열심히 살아온 나는 이 모양 이 꼴이고 이런 규칙 때문에 너무 상처를 많이 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나 나름대로는 품위를 지키고 이상적으로 살기 위해서 숨은 거죠. 저를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은 전통적인 가치관, 즉 더 많이 노력하는 사람이 더 많이 성공을 해야 되고 그런 가치관이 짓밟히고 자유라는 이념 하에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실망감이 아주 큰 거예요. 과거의 그런 전통적인 가치관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은둔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를 벗어나서 조용히 살면서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가장 큰 거죠. 개방적으로 그리고 호기심을 탐구하는 마음보다는 두려움과 자기 방어 기제가 먼저 일어난 현상이에요. 지금 이 세상보다 과거의 미덕을 더 옳다고 믿는 것, 이것도 하나의 극단 현상이에요. 앞으로 더 나아간다는 게 아니라 뒤로 너무 처진 거죠. 싸워서 지키기보다는 뚝 떨어져서 자기 품위를 지키고 싶은 거죠. 이 내용을 보니까 사실 저도 이렇다는 거를 깨달았어요. 참 이 책 좋은 책이에요. 그렇게 해서 외딴 곳으로 갔다고 해볼게요. 외딴 곳은 떨어져 있는 곳이지 꿈의 세계는 아니에요. 모든 게 완벽한 세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안전하고 따뜻함을 원할 텐데 그런 기대가 크면 클수록 기대와 일치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날 경우에 더욱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두려움과 걱정이 향하는 데가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대부분 자기 두려움이 뭘 두려워하는지 잘 몰라요. 이 사람들에겐 과거의 가치만이 가장 가치 있는 존재고 이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요. 보안이 잘 된 그런 주택 단지들이 있잖아요. 뭐 분당 같은 데 가보면 그런 데가 있죠. 금전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만 올 수 있는 그런 넓은 장소에 터를 만들어가지고 경비들 세워놓고 그 안에 산책로 같은 거 만들어놓고 강아지 키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주택을 고급으로 지어서 그런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공동체죠. 이 울타리를 만들어서 안과 밖을 구분하고 집단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런 극단적인 현상이에요.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뭐 나쁜 놈이다, 부자는 못된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받을 바에는 아예 그냥 돈으로 이런 벽을 세워버리는 거죠. 부자들끼리는 그렇게 공격을 안 하니까 이런 벽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밖으로부터 위협을 지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7장에 나오는 최적화된 몸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극대화시키고 최적화시키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책에서 나오는 거니까 저를 욕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은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사회에서 무언가 통제할 것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의 몸이죠. 몸을 가꾸어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기도 하고 이 몸 자체로 마지막 안식처로 삼는 거죠. 자기 개발하고 똑같아요. 자기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노력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인정을 받고 주어진 운명에 따르지 않고 오로지 내 자신이 훈련하고 인내하고 의지를 갖고 노력을 투자해서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옛날의 가치관을 그 말을 믿고 싶은 거예요. 몸도 몸이지만 운동을 하면 최소한의 그 성과가 분명히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자신감을 찾아주게 되는 거죠.
육체를 지배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있거나 견딜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요새 인스타 같은 그런 데 사진을 올리면 인정받고 찬사를 받을 수가 있죠. 이걸 어떻게 보면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조금 알 텐데 갓 제대한 사람들이 군대에서 그 힘든 것도 이겨냈으니까 앞으로 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몇 달 있어봐요. 원래대로 돌아가니까. 그리고 결국에 또 힘들다는 걸 알아요. 제가 운동하는 걸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운동 좋아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운동에 광적으로 빠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운동에 아주 심취해 있다면 그 근본 원리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고, 사회를 바라보는 입장과 개인의 입장은 좀 다를 수 있으니 걸러 들으세요. 어쨌든 이런 활력과 자신감과 근육질 몸매가 정체성이 되어버리는 거죠. 완벽한 몸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으로 그렇게 제시한 때는 어느 시대에도 없었어요. 지금 시대에만 그래요. 보디빌딩 무대만 빼고서 말이죠. 그리고 이와 유사한 게 또 하나의 흐름이 있는데, 애플워치 같은 걸로 자가 측정 운동,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이렇게 이름이 안 정해져 있는데 이런 운동이 있어요. 외국에는. 자가 측정 운동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얼마나 걸었는지, 뭐 앉았다 일어났다를 얼마나 했는지 다 이렇게 체크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의 모든 걸 기록하고 이걸 관찰해서 통제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개발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죠. 하루에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X자 표시하고 이런 데이터를 다른 사람들과 앱으로 공유하기도 하고 동기부여도 하는 그런 취지의 운동이 있죠. 이 운동의 목적은 뭐냐? 자기의 주관성, 주관적인 감정 등을 극복해서 비합리적인 사고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측면에서 보면은 긍정적인 모습도 갖고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이런 것도 육체를 통제해서 일상생활의 불확실성을 통제하려고 하는 방식하고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사회에서 오는 불안함을 원인, 과정, 결과를 통해서 최대한 통제함으로써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121쪽을 보시면 심리통제 이론에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개인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외부의 환경을 바꾸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주구장창 말하는 부분이었죠. 사회를 먼저 공부하라는 이유가 이것이죠. 분명 말하지만 내가 변한다고 세상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상황에 맞추어서 목표와 내부 환경을 변화시키는 방법이에요. 이건 뭐냐고 하면 외부적인 환경이나 지금 현 상태에 따라서 내 목표를 변경하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하면 지금 상태에 만족하고 지금 해온 것을 마땅히 칭찬을 한다는 것이죠. 몸 가꾸는 데 집착하는 사람들은 이 두 번째 방식을 아예 거부하는 거예요. 만족을 몰라요. 이 정도면 괜찮다. 또 목표를 세워서 또 하면 되지. 라는 걸 몰라요. 그냥 처음에 세웠던 그 목표를 계속 고집하는 거죠. 어느 정도에 만족하지 못하고 오로지 절대적인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더 헌신하고 더 불태우는 것이죠. 다른 극단적인 세력과 똑같은 이치예요. 분명히 어느 정도까지 통제가 가능해요. 근데 그거는 몸을 통제할 뿐이고 얻는 것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냥 그 이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튼 통제하려고 해도 통제가 안 되는 건 감정이에요. 조금 더 나아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안식처로서, 도피의 대상으로서 근육질 몸매나 예쁜 몸매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개발도 마찬가지예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씩 잘게 나누어서 조각조각 분석을 하다 보면 오히려 자기 소외감을 느껴요. 오히려 이 부분에 집착할수록 자기가 못한다는 거, 절대 도달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더 잘한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그런 불가능성을 더욱 깨닫게 되고 자기의 부족함만을 느끼게 되죠. 거기서 자기 소외감이 오는 거고, 그러니까 뭐든 적당히가 좋다는 거죠. 이렇게 자기 몸을 측정하는 사람들은 의욕은 빠르게 시들어버려요. 여기를 보시면은 몇 달 안에 그만두는 사람이 30-40%에 달한다. 즉각적으로 자기 몸을 측정하는 걸로 인해서 정작 중요한 신체와의 직접적인 대화가 차단되고 오히려 수치상으로만 체크하려는 시도는 자기 소외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다이어트랑 똑같아요. 매번 잴 때마다 큰 차이가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기대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통제 권한을 상실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자신감이 사라지게 되죠. 이렇게 자기 통제에 광신적으로 빠진다면 완벽하지 못한 자신의 무능함을 책망하는 쪽으로 빠지기 십상이고, 이는 더 큰 통제력을 상실하는 걸 불러오게 된다.
자, 네 번째로는 8장에 있는 의미 있는 식단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과격한 채식주의자나 비건 운동가들이죠. 극단적인 동물 보호가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큰 운동 세력은 아닌데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유튜브에 찾아보면 이런 사람들 많아요. 옛날부터 식습관은 생존과 관련된 수단이었는데 지금은 패션처럼 무엇을 어디서 누구와 먹는지라는 자기의 표현 수단이 되었죠. 인스타에 보면 알죠? 2016년 비건 식당이 처음 오픈했을 때 이 부분에 있어요. 독일 베를린 지역에서는 통제가 불가능한 대중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어떤 블로거가 추천한 식당을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 서 있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2001년만 해도 채식주의나 이런 특정한 식습관이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시대였어요. 우리나라는 조금 덜하긴 하지만 이미 외국에는 이런 식습관이 극단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 책 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여기 이 부분을 보면요. 종류가 엄청 많아요. 비건이나 과식주의자, 부분 채식주의자, 생식주의자, 플렉시테리, 오보락토 채식주의 뭐 등등 너무 많은 종류가 있고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 식습관도 광신적으로 빠져들게 되었어요. 이 역시도 불확실성을 식습관으로 해결하는 것이죠. 특히나 이 대표적인 채식주의 문화 때문에 외국에서는 모임하기 전에 식사를 하기 위해서 채식주의자인지 물어보는 것도 일반화되어 가고 있어요. 채식주의자들은 육식을 끊고 채식을 하면서 건강을 되찾고 정신적으로도 그 효용성을 깨달아서 절대 채식을 포기 못한다고 하는 그런 인터뷰도 많아요. 식습관에 관한 어떤 규율이 있을 때는 옛날에는 과거 종교에 따른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개인의 책임에 달려있게 되었어요. 운동과 마찬가지로 채식을 하면서 삶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줄어든 것을 바라고 있는 거죠. 또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진단을 하고 자기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통제되지 않았을 때는 더 큰 불안감이 되돌아오게 돼 있어요. 통제를 극대화할수록 그리고 금기사항이 엄격할수록 오류와 실수들 그리고 불확실성의 위험은 더 커지게 돼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자면 고기를 안 먹고 채식으로만 전 세계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는 농사만 지어야겠죠? 농사만 짓는다고 했을 때 오히려 토지는 더욱 빠르게 영양분을 빼앗기고 결국 화학 비료를 쓰면서 황폐화되고 사막화 현상은 더욱 빨라지게 돼 있어요. 농업을 더 발전시키지 않은 이유는 농업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목축이 그 부분을 보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채식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목축을 하면서 동물들의 대기 오염이나 대지 오염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조금 과장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광신적인 채식주의자들이 되어가고 타인들에게도 강요를 하게 돼 있어요.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혐오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또한 세계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면서 증오심을 키워나가고 있는 셈이죠. 자, 여기까지 본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라이브를 제외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긴 영상을 만들어 보았네요. 편집도 엄청 많이 해야겠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좀 편하게 만들어 보려고 해요. 압축하고 요약해서 하다 보니까 본질의 내용을 빠뜨려 먹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식으로도 해보려고 해요. 사실 이런 내용보다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그런 영상들에 대해서 관심들이 더 많을 건데 그런 것보다 이런 게 더 중요하다는 거를 언젠가는 깨닫게 됩니다. 자기계발서를 30대, 40대가 안 보는 이유가 해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계발서에 빠진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20대가 좀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억지로 제 영상을 많이 보게 하려고 더 재미있게 하려고 애니메이션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 편한 대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볼 사람들은 보거든요. 자, 어쨌든 슬슬 결론으로 가볼게요. 이 시대의 불확실성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운동, 식습관, 인종 문제 등등 이런 급진적으로 사회가 변해간다는 게 주요 요점이에요. 이런 양극화 시대가 앞으로는 더욱더 분명해질 게 뻔해요. 자신을 피해자로 여기는 사람들은 사회 책임으로 돌릴 거고 그들은 점점 자기의 결정에 확신을 가지게 될 겁니다. 점점 서로를 증오의 대상으로 삼을 거고 소통보다는 공격이 더 자주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인터넷이 있다 보니까 더 그렇게 되겠죠. 개인적으로는 성공 그리고 사회적으로 화합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을 이렇게 문 닫고 폐쇄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개방을 해야 된다는 게 이 책의 결론이에요. 새로움에 대해서 당연히
두려움이 일겠지만 변화란 것이 원래 올 때는 두렵고 거대해 보이지만 막상 겪어보면은 또 적응이 되는 게 다들 느껴봤을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사람이니까 또 해결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좀 차이가 있겠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들은 조금씩이라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 믿음, 그리고 그런 새로운 상황에서 배워간다는 자세, 그런 것들을 갖는다면 결국 자기 발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답은 절대 없어요. 모든 게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답이라는 거는, 어떤 정답이라는 거는 잠시 해결책이고 또다시 다른 해결책이 필요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살아간다는 거는 결국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에요. 질문을 던져간다는 거,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필요한 정답을 찾고 완벽한 상태를 이루는 게 아니라 밸런스를 잡는 거예요. 균형을 잡아가면서 죽기 전까지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어떤 집단을 내가 이끌어 가야 된다면 사실 이렇게 프로파간다 전략이나 광신적인 그런 전략을 택하는 게 옳긴 옳아요. 지금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어떤 안식처를 찾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조금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면 그런 전략을 쓰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목적이 좋아야겠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칼을 들고 있는데 나는 맨손으로 그렇게 고결하게 싸운다? 그건 말이 안 돼요. 나쁜 사람들이, 사기치는 사람들이 칼을 들고 싸우기 때문에 나도 똑같은 방법으로 칼을 들고 싸워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자극적인 방법도 공부하고 마케팅으로서 써먹어야 된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 불안사회라는 책에 대해서 제 생각과 함께 더불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런 책들이 자기계발 책보다 더 많은 것을 알려주는 책이니까 이런 책들을 많이 보시고 자기계발서는 가끔씩만 간식 삼아서 재미있게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